인생을 살다 보면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해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아예 만나지 않기란 정말 어렵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좋은 기운도 빼앗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책 속 지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지는 말 것. 어렸을 때 뒤에서는 욕하면서 앞에서는 웃는 사람들을 가식적이라 여겼던 나는 뒤에서도 욕하고 앞에서도 욕했다. 물론 후회 중이다. 아무튼 그 덕분에 나는 적이 많았다. 그런데 만날 일조차 없는 사람이라 해도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유쾌하진 않았다. 어른이 된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들어도 참으며 나만 악의가 없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안 좋은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나는 왜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가? 물론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싶다. 나 자신에게,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지만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나를 함부로 평가하는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건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 기능마저 상실한 것뿐이다. 나는 대등한 존재일 뿐 약자가 아니며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 해도 그 사실이 나의 삶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은 중요한 미덕이지만 스스로를 지켜내는 건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자 권리다.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대학을 졸업하고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배정받은 팀에서 만난 주임은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고 해야 할까? 갑질이란 말이 적당할 듯하다. 자기 옆에 있는 모니터를 10cm 옮기는 것도 나를 시켰고 사소한 실수만 해도 나 엿먹여? 라며 면박을 줬다.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고 모든 게 평가 대상이었던 인턴 신분에 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이 집단의 가장 아래에 놓여 있다 하는 사실을 실감하며 고단한 미생의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인턴십을 마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그 선배 생각에 분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녀가 나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표정 한번 구기지 않은 나 자신이었다. 큰 권한이 있던 것도 아닌데 대단한 권력이라도 지닌 듯 구는 그녀에게 나는 단 한 번도 꿈틀대지 못했다. 그런 나의 태도는 그녀가 나를 점점 더 하대하게 했다. 좀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릴 때 정말 괴로운 건 그때 겪은 고통이 아니라 고문관에게 잘 보이려 했던 자신의 비굴함이라고 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끼치는 건 부당한 대우 그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한 자기 자신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고 애쓰지 말자.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무례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이를 먹으며 절감하는 건 언제 밥 한 번 먹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내서 보긴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옆 분단에 앉았던 은경이와 재무팀의 박대리가 그랬듯이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과 걱정을 위장한 모욕과 질문을 위장한 무례함에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고 미움을 쌓는다. 하지만 월급의 2배짜리 명품백만이 낭비가 아니고 연예인 걱정만이 낭비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 역시 감정의 낭비일 때가 있다. 지나갈 인연을 붙잡아 악연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만두면 끝질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치는 애정 없는 친척에게, 웃으면서 열받게 하는 사람에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동기에게, 인생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마음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겨보자. 나를 평가할 자격을 주지 않을 것. 예전에 친구가 소개팅을 했던 남자가 있다. 친구에게 좋아하는 운동이 있냐고 물으며 골프나 승마 같은 건 안 좋아하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건 사실 취미가 아닌 상대의 경제력을 가늠하기 위한 질문이 아닌가? 남자든 여자든 이성의 경제력을 보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나 역시도 분명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것과 쉴 새 없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를 내며 사람의 모든 걸 숫자로 환원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다. 사는 집을 확인하고 연락이 없었다는 사람, 부모님 직업을 확인하는 것에 모든 대화를 쏟는 사람, 그런 상대들 앞에서 누군가는 답안지를 제출한 아이처럼 상대가 나에 대해 내릴 평가에 불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리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내 경우를 말하자면 아무리 능력 있다 해도 숫자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너무 단출한 것 같아서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내 취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내가 자격 미달이겠지만 그 사람도 내겐 자격 미달인 거다. 내게 필요한 건 나와 닮은 단 한 사람일 뿐이지 그들이 아니며 그들만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우리를 숫자로 평가한다면 놀고 있네. 어차피 내 기준에선 니들도 다 탈락이거든. 생각해주자. 나의 감정을 표현할 것.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관계에 대한 글귀를 읽었다. 요약하자면 화내지 않고 늘 맞춰주는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고 있는 것이고 최선을 다했기에 언제든 미련 없이 관계를 끊을 수 있다. 그러니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맥락의 글이었다. 이 글을 읽는데 이런 의문이 생겼다. 이게 정말 배려일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퇴장을 알릴 옐로 카드를 세고 있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서 문제는 손절의 여부라기보다는
표현하지 않는 것을 배려라 여기는 것이다. 자기 표현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공포의 해방구로 자신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결정권을 쥔 사람이라 위안하며 오직 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분노를 표현한다. 표현을 못하니 헌신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배려가 아닌 수동 공격적 태도다. 선량한 피해자인 자신이 무례한 상대에게 가하는 복수. 그럼 상대가 먼저 무례했으니 이런 공격쯤은 괜찮은 걸까? 심한 진상까진 아니라고 해도 남에게 한 번도 무례한 적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상대의 무례를 기억하지만 상대는 그것이 무례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나 자신의 무례를 모르고 지나친다. 우리는 모두 서툴며 무례의 기준은 저마다 다른 것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서로의 감정을 알리는 것이다. 차를 후진할 때 벽에 가까워지면 경보음이 울리듯 우리도 자신의 허용치의 끝에 가까워졌다면 상대에게 표현해야 한다. 언제든 관계를 끊어도 상관없다 여기는 게 자존감이 아니고 자기 표현으로부터 도망치는 한 관계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원활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건강한 관계를 기르며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일구는 것. 어려워도 당장 원하는 답은 아닐지라도 행복을 위해 우리가 배우고 나아가야 할 길이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엄마는 어릴 때 심한 열병을 앓은 뒤 구안화사 후유증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나는 단 한 번도 엄마 얼굴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와 함께 소풍을 갔는데 같은 반 여자애가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유치원에서 수영장에 놀러 가면 나 혼자만 몰래 숨어서 수영복을 갈아입었을 만큼 유난히 부끄러움이 많던 아이였다. 그러나 나는 엄마의 얼굴이 이상하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에 열병 후유증이 남은 것을 어떤 부분에서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한 번은 친구 지인이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남편 직업은 무엇인지, 집은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자가인지 전세인지까지 물어본 후에 몇 명하고만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철없는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무례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선별하는 이들. 더 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산후조리원에 가게 되었을 때 왠지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악순환이다. 꼴불견인 건 그들인데 무고한 이들이 주눅들어 사람들을 경계하느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누구인가? 그들이 자신의 편협함을 혹은 무례함을 혹은 속물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부끄러울 이유는 없다. 그 입 좀 닥치세요라는 말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에 부끄러워하지는 말자. 타인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는 이들이 가장 우스운 존재다.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 것. 어린 시절 나는 금실 좋고 화목하며 무한한 사랑을 주는 부모님이 있는 집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여겼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투는 걸 보면 우리 집은 비정상적인 가정이 아닐까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대부분의 집이 갈등과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사실 가족은 가깝기에
더 큰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원래 사람은 복잡한 존재니 문제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미디어에 연출된 모습과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그럴듯한 모습을 보며 무엇 하나 결핍되지 않은 이상적인 상태가 정상이라 착각한다. 그리고 그 착각의 결과 남들이 알지 못할 뿐 보통의 개인은 사실 자신은 부족한 존재라 여기며 내면의 가장 밑바닥에 열등감을 숨겨놓는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건 과연 무엇일까? 소수인 쪽이 비정상이 되는 걸까? 한 톨의 결핍도 없는 상태가 정상이라면 과연 결핍 없는 삶은 존재하는가? 프로이트가 규정한 정상의 기준이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증이듯 정상이란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상처, 약간의 결핍, 약간의 부족함을 의미할 테다. 삶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존재일 뿐, 사실 당신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건, 당신이 어떤 문제와 결핍을 가졌건 초라해지지 말자. 그 무엇이건 다 정상이다. 사람들은 불행을 꼭꼭 숨겨두기에 모를 뿐 세상에 보편적이지 않은 불행은 없다. 안목을 기를 것. 20대 초반에 인생의 노하우 같은 것을 모아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중 한 꼭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저렴한 옷 여러 벌을 사지 말고 한 벌에 좋은 옷을 사라는 이야기다. 시간이 지나 옷장을 보니 그 이야기가 떠올랐다. 세일한다고 무작정 산 겨울 코트와 내 몸은 생각하지도 않고 쇼핑몰 피팅 모델 사진만 보고 산 치마들, 현관에서 엄마의 블로킹을 피할 수 없는 과감한 옷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렇다고 지난 쇼핑을 후회하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 여러 옷을 입어보고 실패하면서 나에게 어떤 스타일의 옷이 어울리는지, 어떤 옷을 골라야 하는지, 취향과 안목을 만들어가는 시기였다. 이처럼 만약 당신도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만큼 잘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제 실패를 통해 길러낸 안목과 취향으로 나에게 좋은 한 가지를 찾아내자. 삶이란 결국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질 좋은 옷 한 벌을 찾는 일이니까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상 위로 투하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과거의 실수가 현재 발목을 붙잡는 일, 오랜 시간 돌보며 그때그때 덧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손상된 삶 따위는 내팽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니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할까?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닿았다. 몇 가지 사건들로 내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엔 내 삶이 별거 아닐지라도 내겐 전부였다. 언젠가의 드라마 대사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애틋했고 내가 잘 되길 바랐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내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그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자. 당신의 고단함이 별것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겐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잘 살아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것. 결혼은 취업은 연애는 저축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불편하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질문이 불편한 게 아니다. 그 질문 뒤에 나에 대해 내리는 타인의 판단이 불편한 거다. 자신들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시선과 판단,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타인에 대해선 심리학자이자 프로파일러이자 가장 중립적 비평가로 둔갑하여 너무나 쉽게 판단한다. 그러나 누군가 2차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아닌 그 사람의 이해력 부족에 있듯이 누군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이해력 문제일지 모른다. 그러니 그들에게 쩔쩔맬 필요도 없고 우리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우리는 편협한 이들에게 이해받으려 사는 게 아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3인칭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여기는 오만은 언제나 진실을 오독하기 마련이다. 충분한 과정을 거칠 것. 일명 그랜트 스터디라는 연구가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1930년대부터 사람의 전 생애를 추적하고 연구한 실험으로 행복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연구했다. 총책임자인 조지 베일러트 교수에 따르면 인생의 성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갈림길은 무의식적 방어기제. 쉬운 말로 말하자면 인생의 고통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그는 정신병적인 방어기제, 미성숙한 방어기제, 신경증적 방어기제, 성숙한 방어기제로 구분하였는데 정신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방어기제를 현명하게 발달시키지 못한 거라 했다. 그런데 여기에 나를 혼란에 빠뜨린 방어기제의 예시가 있었으니 그대로 옮겨오자면 아이를 간절하게 원한 한 가상의 여성이 반복되는 임신 실패 끝에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은 상황이다. 그녀는 마취에 깨어난 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대신 이번 고통으로 인해 도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더 잘 교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면적으로 굉장한 행운을 경험했다고 느꼈으며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을 무사히 끝낸 것도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 그럼 이 사례는 성숙한 방어기제일까? 미성숙한 방어기제일까? 답은 미성숙한 방어기제였다. 그런데 마치 해탈과 득도를 한 듯한 그녀의 태도가 왜 미성숙한 방어기제일까? 이는 얼핏 보면 승화와 같은 성숙한 방어기제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헬이라는 방어기제로 극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아예 다른 인격으로 분리하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성숙한 방어기제인 척하고 있는 미성숙한 방어기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성숙한 것과 성숙한 척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차이는 충분한 내면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달렸다. 슬픔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과 용기를 내어 현실을 수용하는 과정 말이다.
내면의 과정 없이 포장지만 흉내내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일 뿐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자신을 존중하라고, 자신을 있는 그래도 받아들이라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마땅히 스스로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마음은 그런 척하는 행동으로 혹은 어설픈 최면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충분한 내면의 성장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다. 자신을 비난하려는 마음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과거의 상처에서 걸어 나오며 본래의 자신을 마주하고 내면의 힘을 다져야 한다. 자기 사랑의 지도는 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지루하고 지난한 여정을 견뎌낸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완성할 수 있다. 우리 이제 더는 자신을 사랑하는 척하지 말자. 자신을 정말 사랑해보자. 그럼에도 누군가와 함께 할 것. 최근 몇 년 동안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정말 인간은 혼자 잘 지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왜 그런 책을 읽을까? 심리학과 서원국 교수의 책 행복의 기원에서는 사람의 DNA가 생존을 위한 지침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책 내용이 인상적이라 설명하자면 DNA에는 우리 조상들의 생존에 대한 매뉴얼이 담겨 있다. 생존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억제되도록 스트레스 시스템이 작동하고 생존에 좋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계속하도록 도파민이 팡팡 분비된다.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건 생존을 위한 DNA 전략인 것이다. 그럼 우리 조상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건 음식과 인간관계다. 시조새가 공중 돌기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무리 생활을 하던 조상들에겐 무리에서 이탈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렇게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느끼는 압박과 스트레스는 본질적으로 생존에 대한 위협 신호다. 음식에 대한 불안이 크지 않은 현대인에게 인간관계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소로 남았고 강력한 위협 신호로 진이 빠진 사람들에게 혼자의 유용성과 기쁨을 설파하는 책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책들의 이야기가 맞다. 이제는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말거나 세상이 워킹데드의 세트장으로 변하지 않는 한 배고픈 순간에는 체크카드가 있고 위험한 순간에는 경찰이 있으며 만약의 순간에는 보험사가 있다. 신세계가 펼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젠 고독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DNA의 과민 반응일 뿐 좀 미움받아도 안 죽는다. 다만 이 기쁜 소식 가운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신세계에 맞춰 우리의 DNA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 이 멋진 신세계의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이건 진화 심리학의 영역이며 감성이 아닌 본능적으로 그러하다. 그러니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며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말고 많은 사람 중 나와 주파수가 같은 누군가를 발견하라.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해서 식음을 전폐할 필요가 없듯이 이상하고 무례한 사람을 만나
힘들었다 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끌어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상한 음식을 골라내는 후각이고 진심 없는 인간들은 곁에 두지 않는 안목이다. 당신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정을 찾아라. 나의 부족함을 비웃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가는 누군가에게 나 역시 믿음이 가는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안정제이자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단어의 유일한 실체일 것이다. 삶이 서툴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혹은 설명하고 싶지 않은 일들에 때론 요란한 위로가 아닌 사려 깊은 덤덤함은 고마운 일이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얼마 전 한 라디오에서 고민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사소한 행복에도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는데 세상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솔직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슬프다는 말이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인으로부터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처럼 냉담하게 느껴지는 세상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조금은 더 멋지고 따뜻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또 너무 무례하게 구는 상대방이 있다면 적당히 흘려듣거나 부당할 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긴 힘들 수 있지만 차츰차츰 마음을 다스려보고 대응해보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번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